자,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이 680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죠. 요것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한 문제짜리인데 우리 교재가 양이 너무 많죠, 그죠? 양이 많은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술에서 개념인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게 뭐가 됐죠? 매도담보에서 환매 소리가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아라. 네가 12월 30일 날 못 갚으면 변제하지 못하면 요때 A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라고 조건부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뭐요? 조건인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냐면 가등기를 할 수 있고요. 이때 가등기의 목적은 뭐냐면 담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럼 차이점 아시겠죠? 돈을 빌릴 때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는 것은 뭐예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해되시죠? 그죠? 돈을 빌릴 때는 소유권을 이전 안 해두고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것이 뭐예요? 가등기 담보.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는요. 저당권입니다. 그냥 저당권. 저당권하고요. 어느 정도 똑같냐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가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양도담보권자는 물상대위권이 있다. 저당권은 물상대위권이 있다. 오. 그죠? 가등기 담보권자의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다. 뭐로 바꾸면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다.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어떻다고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가등기 담보를 설정했어요. 그럼 등기부 갑구에 지금 현재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등기부 을구를 봤더니 을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을의 가등기 담보는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된다. 아유 힘들어. 아무튼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뭐라고요? 무조건이라면 잊지 마시라고요. 뭐죠? 무조건 소멸됩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저당권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그러면 병소멸하고 정소멸하고 을소멸하죠. 자, 소멸됐으면 이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물론 가등기 담보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저당권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으니까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운 걸 써요. 이런 거 배웠나요?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뭐예요? 접수번호. 배우셨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구가 다른 경우에는 순위번호 가지고는 우효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수번호까지 봐야 되고 접수번호를 봤더니 병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이라면 병을 정의 순서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가등기 담보는 뭐라고요? 저당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얘는 가등기 담보와 아니 저당권과 그럼 다른 게 뭐냐? 한 가지가 달라요. 혹이 하나 붙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혹이 붙었냐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은 저당권하고 글자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근데 추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뭐라고요? 가등기 담보, 매도 담보, 양도 담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저당권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 규율할 것이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은 무엇에서요? 가등기 담보법에서 규정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시고 교재 보시면은 입법 배경 해가지고 이 입법 목적 해서 두 번이나 나오는데 입법 목적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시점은 뭐냐면 1980년대 초반인데 1980년도 초반에는 사채업자들이 이러한 비전형 담보를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게 큰 문제였어요.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적용법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돈을 빌려주는 인간들이죠. 돈을 빌려주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요 사채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소비대차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이제 이 법은 사채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법에다가 사채업자 이렇게 써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좀 유식하게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양도담보도 매도담보도 가등기 담보도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목적물의 가액이 반드시 무엇보다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지만 가담법이 뭐죠? 적용을 합니다. 초과돼야 돼요. 그죠? 이런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1억이고 A 건물이 9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이 돈을 안 갚는 이유로 A 건물을 뺏어가 봤자 을에게 뭐가 아니에요? 폭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빌려준 돈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뭐예요? 큰 경우에만 가담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A 건물이 뭐죠? 1억 5천짜리면 목적물의 가액보다 가액이 뭐보다 더 커요? 채권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가담법에 적용이 돼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측 하단에 적용 대상에서 넘겨보시면 1, 2 해가지고 68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죠? 요 세 가지.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일 것.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 다 적용되고요.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됩니까? 채권액이 더 커야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684페이지 오시면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1번 담보물권손 특수저당권이라는 말은
얘네들은 일단은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그래서 저당권하고 뭐라고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우측에 설정 및 이전도 뭐예요? 저당권. 저당권하고 뭐예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뭐예요?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좀. 686페이지 오시면 가등기 담보권에 효력해가지고 우측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니 목적물의 범위니 뭐 대내대 효력이니 이런 거 다 뭐하고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해가지고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것이 어디까지 나오는 거죠? 688페이지 상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에서 가등기 담보권에 실행해가지고 일단 뭐 경매하는 거는 얘를 뭐로 취득해요? 저당권으로 취급하는 거고 다른 것은 뭐예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만 다른 거죠. 그래서 교재 688페이지 하단에 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695페이지까지 나오고요. 판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판례 같은 거 의미는 없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죠.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계약했어요?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죠. 그럼 을은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12월 31일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또 12월 31일 변제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거지 같은 인간이 변제를 안 해요. 돈을 안 갚으면 우리 갑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대로 요 A 건물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뭐죠? 실행 통지인 거죠.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를 합니다. 실행 통지라고요. 바로 가질 수는 없고요.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 2달을 뭐라 그러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합니다. 2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남는 돈이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청산금을 지급할 때 뭘 받아야 되냐면 돈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야 돼요. 따라서 청산금을 주는 것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고요. 그 다음에 요 서류를 가지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교재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먼저 뭐부터요? 뼈대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변제기 후 실행 통지라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한다. 이 뼈대부터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평면적으로 정리하시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아주 이상해지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 바라고 여기다 이제 뭐 하냐면 살을 붙이면 돼요.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해 주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청산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청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냐면 자신의 채권에 자기가 받을 돈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왜 청산금을 계산할 때 자기가 받을 돈뿐만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도 합산해서 공제하냐면요.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받아야 될 돈이 2천만 원이고 정이 받아야 될 돈이 5천만 원이더라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게 되면 얘보다 선순위인 병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얘보다 후순위인 정은 뭐죠? 소멸돼요. 그 말은 얘가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저당권 등기는 계속해서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2천만 원 갚아야죠. 안 갚으면 얘가 뭐예요? 경매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한테 2천만 원을 받아줄 돈을 미리 뭐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돈 1억에다가 선순위 권리자인 정이 받을 돈 2천에서 합치면 얼마예요? 1억 2천이고 목조물의 가격이 얼마였죠? 1억 5천이니까 청산금은 얼마가 되죠?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목조물의 가액을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라고 해서 부동산학개론 시간에 배우는데 그런 거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판례는 대충 한 1억 5천 돼 보이는데 요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X.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야 된다. X.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실형통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에게 합니다. 누구죠? 갑이죠. 만약에 물상보증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도 하고요.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실행통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한 후에 그 사실을 반드시 누구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되냐면 정,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정의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죠? 소멸되죠. 그러면 만약에 정한테 안 알려주고 지들 끓이면 수덕수덕 끝내버리면 정만 완전히 뭐죠? 엿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뭐예요? 통지해 줘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청산금이 얼마예요? 3천. 얘가 받을 돈이 얼마예요? 5천이죠. 그죠? 마음에 안 차죠. 이랬을 때 돈 다 달라고 다툴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담법은 액수, 수액에 대해서는 정은 다툴 수 없다라는 게 법의 규정입니다. 그럼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금을 통지받았는데 3천만 원이에요. 자기가 받을 돈은 뭐요? 5천만 원. 돈 더 달라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고 3천만 원 갖고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뭘 하면 되죠?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주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됐더라도 청산기간 내라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전부입니다. 요게 다 한 거 가담법. 그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5페이지 하단에 경매 실행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건 뭐죠? 경매, 그러니까 저당권 해약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697페이지 오시면 특이한 소멸원이 나오는데 특이한 거 아닙니다. 돈을 갚으면 당연히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특이한 건 아니죠. 그 다음 70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아까 민사특별법 와서 설명드리면서 두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까다롭고요. 실제로 반드시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재도 709페이지 보시면 그림 해가지고 아주 사례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막 복잡한 판례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실명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또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 변동,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명의신탁이 만약에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모르고 있다면 이때는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하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이 항상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부부간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 종중재산 가능하고요. 세 번째, 종교단체도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처벌 규정하고 경과 규정이 있는데 경과 규정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 부동산 실명법은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거니까 벌써 한 20년 넘었죠. 그 다음에 또 처벌 규정은 민법에서는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 내용은 뭐죠? 요게 전부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사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유용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자간 명의신탁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의신탁이고 시험에도 잘 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기가 꺼려워서요.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명의신탁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명의, 이름을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네 이름 좀 빌리자. 이게 뭐예요?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이름을 빌려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놓으면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효과는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약정 무효고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갑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 을과 병 간의 매매가 이제는 반사회적에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 병은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양자간 명의신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죠. 삼자간.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갑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매도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기가 좀 껄끄러워 가지고요. 을을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바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건 세 명이 했다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을로 등기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비슷합니다.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아직도 누구에게 있냐면 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요, 요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서 유효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유효하냐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에게는 소유권이 없지만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채권을 긴거래해서 병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스스로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말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갑과 을의 관계가 뭐죠? 무효니까. 다만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갑은 채권자로서 병의 소유권을 뭐예요? 대위해서 의뢰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뭘 가질 수 있죠?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요. 이게 뭐죠? 삼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는데, 뭘 계약하냐면 계약 명의신탁.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요 사고 싶어요. 근데 직접 나서기가 어려워가지고 을을 내세운 거죠. 을과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또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 위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을이 매수인으로 직접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인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명의 수탁자인 을이 직접 매매 계약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약정,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예요. 그 다음에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여기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뭐죠? 선이면, 다시 말하면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선이라면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갑이 을 거가 됐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다만 갑이 을에게 위임하면서 돈을 줬겠죠. 돈을 준 거.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 했거든요. 보시면 이 네 가지가 세 가지가 뭐죠?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게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누가 소유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양자간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죠? 갑. 그죠? 삼자간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예요? 병. 계약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죠? 을. 이게 각각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가 이해가 되면 이 부분은 뭐죠? 끝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요 반드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맨 마지막 문제 이게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의 맨 마지막 문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이럴 때 문제. 그죠? 5분 남았습니다. 이때 풀게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풀으신 분이 많아요. 긴장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갑을병 사례로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갑을병 위치도 안 바뀌어요. 갑이 뭐예요? 명의 신탁자. 을이 뭐예요?
명의수탁자. 병이 뭐예요? 매도이니까. 이건 버릇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꼭 사례가지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어디로 가냐면은 교재 어디로 가냐면 721페이지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이거 약 되게 많죠, 그죠? 되게 많죠. 근데 이게 한 문제짜리예요, 한 문제짜리. 한 문제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색이 있는데 어떤 특색이 있냐면 부동산 공법스럽습니다. 이게 민법이 아니라 뭐죠? 부동산 공법스럽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민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집합건물법을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보다 오히려 집합건물법을 더 모르는 상태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내지 않아요. 왜요? 괜히 어렵게 냈다가 오답 10에 휘말리면 할 말도 없는데 곤혹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 원래 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좀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면 되고요. 이것도 뭐 판례니 뭐니 해서 너무 어렵게 공부할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서설에서 1번 일권주의 예외라고 나와 있죠. 이게 예외일까 이게? 이 과거에 이제 공시법에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일권주의 예외냐? 아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관철되는 거 되게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취지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이라는 거 보면 집합은 뭐냐면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집합건물이고 요 각각의 소유권을 뭐라 그러냐면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유 부분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냐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려는 의사 내지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건물을 한 개의 물건으로 놓게 보면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일물일권주의 예외겠죠. 근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말은 전체가 한 개의 물건이 아니라 각각의 전유 부분이 한 개의 물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의 물건에 뭐죠? 한 개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아니라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공시법에서 예외가 아니라 일물일권주의가 관철되고 있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물일권주의 뭐죠?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각각의 전유 부분이 뭐죠? 한 개의 물건이란 뜻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바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고 집합 건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장 등에 등록돼야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야 비로소 집합 건물이 된다. X. 각각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있다면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집합 건물이 된다. 그럼 뭐예요? O.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용 부분을 구조상 공용 부분 또는 법정 공용 부분과 또 하나는 나뉘는데 이 법정 공용 부분은 구조적으로 명백히 공동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뭐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일단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만 따로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규약상 공용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전유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공용으로 쓰기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명백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공용 전유 부분이 아니라 뭐죠? 공용 부분이죠. 뭐 노인정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팔아치울 수는 없으니까 갚고 비치하지 않고요. 담보 재패 먹을 수 없으니까 을고도 비치하지 않고 뭐만 비치하냐면 표제부만을 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요.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할 때는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쫓아오게 되는 건데 주의하실 것은 앞에 뭐죠? 절대적이란 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외 없다는 얘기죠. 그죠? 절대적 일체성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팔 수도 없고 공용 부분만 따로 담보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예요? X입니다. 절대적 일체성이죠. 이 정도 이제 교재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제 서설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고 넘겨보시면 구분 소유권에서 의 나와 있고 2번 성립 요건 해가지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성립 시기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등기한 때가 아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판례 나와 있지만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시점.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뭐죠? 성립이 되고요. 대장에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집합 건물의 소유에서 전유 부분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공용 부분에서 1 공용 부분의 2 종류에서 법정 공용 부분, 규약성 공용 부분 설명드린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공용 부분에 관한 법률 관계에서 기속해서 기억 공유다. 구분 소유자 공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 소유하면서 이렇게 배웠죠.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여.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예요? 총유.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뭐예요? 공유. 그러니까 이 공용 부분은 뭐죠? 공유인 거고요. 니은번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넘기셔가지고 2번 공용 부분의 사용 변경 관리에서 기억 공용 부분의 사용은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라는 말 조심하세요. 그죠? 용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X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X 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공용 부분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공용 부분의 관리는 통상적으로 가반수의 찬성으로서 관리하게 되는데 박스 밑에 디귿번 공용 부분의 변경에서 A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이 참 우리 교재 보시면은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A 나와있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나와 있죠. B 예외입니다. B 해가지고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이 가반수의 찬성으로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이 또 빠져 있는데 B 밑에 사이에다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뭐냐면 콘도 및 휴양시설입니다. 휴양실의 경우에도 통상의 집회글이 가반수로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얘기죠. 콘도도 집합 건물인데 이 구분 소유자들은 그 콘도 회사가 소유자인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소유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콘도의 경우에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콘도 시설을 변경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회원들이 연락도 안 되고, 그죠? 뭐 이런 상태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콘도 및 휴양시설은 변경 행위는 4분의 3이 아니라 뭐죠?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일체성에서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고 4번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부담이 나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좀 정리해 보면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요. 관리비를 연체했을 때 문제예요. 자, 관리비를 전 소유자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매수인이나 또는 경락인이 전 소유자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를 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합건물법은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내도 되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된다라고 해서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냐면은 경매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아파트가 경매될 사항이라면 관리비도 제대로 못 냈겠죠. 그죠? 그럼 관리비가 판례에 따라서 뭐 2,400만 원 이런 거까지 제가 봤어요. 관리비가 뭐 1년, 2년 동안 못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연체 관리비 때문에 경납받은 사람이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새는 시간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그냥 인터넷 나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경납받았고 막 이런 경우 많은데 실제로 아파트를 경납받으실 때는 꼭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관리비를 얼마를 연체하고 있는지를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간단 말이죠. 가면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관리비를 어떻게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꼭 뭐라 그러냐면 왜 오셨어요? 물어보겠죠. 제가 이 아파트를 경납받을까 하는데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러면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집합건물법에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오시면은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다 내야 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무효.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관리기역에 전유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가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만 내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면 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체한 것은 결국 전 소유자가 연체한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 관리비 연체분 중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에는 뭐만요? 원금만 승계되면 된다는 것이 법의 태도고 판례 입장이니까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3번에서 건물의 대지 및 대지 사용권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